안녕하세요, 한사원입니다. 오늘은 AWS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만 좀 더 설명드리고 싶어요. 몇 가지만 대표 서비스. 첫 번째 대표 서비스가 EC2입니다. 이게 AWS가 아마존이잖아요. 아마존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책 쇼핑몰, 온라인 책 쇼핑몰이었는데, 이제 얘네들이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컴퓨터를 가용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컴퓨터, 다른 말로 인스턴스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팔자, 남는 인스턴스 좀 팔자, 그러면서 인스턴스를 팔아서, 예를 들면 컴퓨터가 한 대 필요하다, 두 대 필요하다, 세 대 필요하다 했을 때 인스턴스를 대여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구조고요. 이제 EC2를 그냥 아는 것도 뭐 당연히 좋은데, 뭐 스팟 인스턴스다, 그리고 온디맨드 인스턴스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온디맨드인데, 온디맨드가 수요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는, 쓰는 대로 바로 즉각적으로, 이런 경우가 이제 온디맨드고, 이게 가장 비쌉니다. 가장 비싼 형태의 서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든 어떤 걸 쓰던 간에 온디맨드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게 제일 비싼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연 단위, 1년 단위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 정도 성능의 컴퓨터를 그냥 쓰겠다, 꾸준히.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어서 설명할 대부분의 서비스들에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게 바로 S3. 이게 Simple Storage Service의 줄임말이에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간단 저장 서비스. 사실상 무한대로 저장 가능한 드라이브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적 파일, 뭐 이미지, 동영상, 뭐 그냥 문서, 뭐 PDF, 뭐 어떤 파일이든 그냥 다 때려박아서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접근 권한 분리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S3도 마찬가지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거의 유사한 이름,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RDS입니다. RDS는 이름이 똑같은데, RDS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elational Database의 서비스,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RDS인데, 보통 우리가 Relational Database, 요거를 RDS라고도 부르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대표적으로 MySQL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RDS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RDS가 은근 가격이 비싸요. 최소 가격부터가 생각보다 비싸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RDS를 AWS나 뭐 기타 다른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EC2에다가 올려서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이 이제 람다라는 게 있어요. 람다.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서버리스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지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서버 없는 서버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함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식의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서버로 구현하지 않고 이 서버리스 람다 같은 데다가 올려두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들이 서버를 올리면 서버는 특징이 어떤가요?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설령 사용하지 않더라도 항상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과 무관하게 서버는 항상 켜져 있다 보니까 이 켜진 시간만큼 비용이 생깁니다. 이게 서버의 특징이죠. 근데 서버리스는 뭐냐면은 내가 이 함수를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API 호출하듯이 이것만 호출해가지고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마치 자판기 같은 겁니다. 자판기. API를 등록해 놓고서 돈 넣고 결과를 받는 그런 거예요. 돈 넣을 때마다 딸깍딸깍 리턴되는 함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리스를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은근히 사용하기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게 무료 티어로 엄청나게 큰 횟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야, 서버리스 이거 개꿀인데 하고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서버리스로 다 옮기잖아요. 그럼 또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 람다의 효용성이 또 떨어집니다. 이 람다의 효용성은 그냥 일반적인 서버를 대체하는 수준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이거는 서버가
항시 켜져 있지 않고 이 특정 상황 한 번씩 호출되면서 또한 독립적으로 동작할 때 그럴 때가 상당히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인 서버에 두지 않는 어떤 코스트가 적당히 큰 로직들, 만약에 단일 인스턴스로 백엔드 서버를 구성했는데 근데 이 단일 인스턴스 백엔드로 구성을 했을 때 코스트가 큰 로직을 단일 인스턴스에서 처리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나 CPU 사용량이나 이런 게 커져서 소위 말하는 보틀넥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보틀넥 현상. 이 코스트가 큰 로직 하나 때문에 여기서 병목이 생기다 보니까 병목이 생겨서 나머지 서비스가 전체 다 느려지는 거예요. 전체 다 느려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서버리스에 이런 거를 빼서 사용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코스트가 크지 않더라도 그냥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호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람다라는 거를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 IAM이라는 게 있습니다. IAM 이게 뭐냐면은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의 줄임말이에요. 각각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접근 권한, 접근할 수 있는 유저 계정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서버를 만들면은 클라우드 상에서 뭐 서버, 뭐 S3 그리고 뭐 CDN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막 붙이시게 될 텐데 요 각각에 대해서 접근 권한들을 개별로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하나가 여러 개의 권한을 갖게끔 할 수도 있고 그런 액세스 권한 결과적으로 이 IAM을 통해서 생성된 키가 있을 거예요. 이 액세스 키, 시크릿 키 이런 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버 단에서 AWS의 SDK를 실행을 한 다음에 이 IAM으로 선언된 이런 컨피규레이션 값들을 전달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아까 전에 CDN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CDN이라는 게 뭐냐? 콘텐츠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의 줄임말입니다. 다른 말로 한국어로 표현하면은 이 콘텐츠 배포 네트워크 이거예요. 그래서 AWS에서는 이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하는 대표적인 CDN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S3에다가 넣어놨어요. 이미지를 S3에 넣었는데 S3는 창고예요. 창고에서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보내주는 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느릴 수 있겠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뭐 이미지나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복사본을 두고 빨리빨리 제공을 하자. 마치 쿠팡의 물류센터 이런 게 있잖아요. 전체 물건을 관리하는 게 있지만 이제 지역별 빠르게 배송하기 위해서 위한 물류센터 이런 게 있잖아요. 로켓 배송용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CDN이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많이들 인터넷 하면서 보셨던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대표적인 CDN 서비스들이 있죠. 이런 걸 사용을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CDN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다음의 강점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정적 파일들 더 빠르게 보내줄 수 있다. 더 빠르게 사용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용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최적화해서 사용자한테 보내줄 수 있다. 근데 요거는 CDN을 엉망으로 하면은 오히려 비용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비용도 최적화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우리가 CDN이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와치라는 게 있어요. 클라우드 와치. 이름부터 이제 감시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배포한 클라우드 서비스 상에서 생기는 신호들. 예를 들면은 뭐 CPU 사용량이 급등했습니다. 아니면은 뭐 5분간 평균 사용량이 뭐 60%를 초과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알림 시스템 같은 걸 연결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요. 일종의 이제 CCTV 같은 거죠. 정말로 CCTV처럼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 붙여주면은 감시하는데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이제 라우트 53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곳에서 도메인을 구입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메인들을 이제 연결. 그래서 이 A 레코드라든지 아니면은 CNAME 레코드라든지 뭐 TXT 레코드라든지 이런 레코드 정보들을 등록하거나 아니면은 네임 서버 변경을 해서 네임 서버를 다른 곳에서 산 도메인을 AWS로 옮길 때 이럴 때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과 관련된 그런 것들 여기서 많이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종의 포워딩 처리들을 할 때 결국은 이 라우트 53을 한번 거치게 됩니다. 아홉 번째 로드 밸런서라는 게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 근데 이 앞에다가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ELB라고 불러요. 이제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이제 트래픽 처리를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ELB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클래식 ELB도 있고, 그리고 뭐 네트워크 ELB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거를 보통 어떻게 쓰냐? 사용자가 HTTPS로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접근할 수도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걸 없애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HTTP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이 포홀딩 처리를 해줘야겠죠. 이 HTTP는 보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HTTPS, 이 Security Protocol로 변경을 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80번 포트를 HTTP가 많이 사용하니까 80번 포트를 이제 433 포트인 이 HTTPS로 변경을 해서 이 트래픽을 처리해서 보내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로드 밸런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청에 따라서 트래픽을 원하는 것으로 또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차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그 밖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것들은 각각의 제품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GitHub 레포지토리만 연결하면 자동으로 배포가 완료되는 그런 서비스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CI/CD를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인공지능, 로봇, 머신러닝 뭐 이런 분야에 각각의 목적을 둔 세부 서비스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기 수백 개의 그 하위 상품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핵심 키워드는 한 9개 설명드렸잖아요. 이 9개의 핵심 키워드들은 AWS에서 가장 코어가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의 동일한 이름으로 다른 서비스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거의 동일하거나 뭐 살짝 다르거나 하는 느낌으로 똑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개념까지 이제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은 클라우드의 기본 핵심 서비스, 상품, 그리고 용도 이런 거는 다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